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그 젊은 직원이 제게 낮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소액 거래만 하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울렸어요. 마치 제가 어린아이처럼 취급받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고 그 동정 뒤에는 무언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자꾸 소액만 권할까? 그 질문이 제 뇌에 박혔어요. 나는 평생을 떡집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손님들과 웃으며 지냈죠. 그래서 겉으로는 소박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가슴팍이 활짝 열린 그런 할머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가 있다는 걸, 남편이 남겨둔 회사 지분이 있다는 걸, 평생 몇십 년간 조용히 모아놓은 자산들이 있다는 걸요. 그 돈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요. 그저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조용히 챙겨뒀던 거죠. 그런데 왜 은행 직원들은 자꾸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까? 은행 창구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어떤 시선들을 느껴왔어요. 그것은 존경의 시선이 아니라 동정 아닌 동정이었죠. 마치 할머니, 조심히 하세요. 큰 거래는 위험해요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왔어요. 옆 창구에서는 젊은 여성이 큰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녀에게 친절했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죠. 하지만 나한테는 달랐어요.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의 계급 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젊은 직원의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를 안전한 범주에 가두려는 시도였던 거죠. 마치 당신은 여기까지만 와야 합니다라는 무언의 선을 긋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내 뜨거운 가슴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작은 불꽃이었어요. 분노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저 조용한 자존심의 울음이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만 커졌어요. 은행에서의 무시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평생을 돌아보니 나는 너무 오래도록 조용히 당해왔던 것 같았어요. 아들 일 때문에, 며느리 눈치 때문에, 그냥 나이 든 사람이라는 꼬리표 때문에요. 하지만 내 안에는 그들이 모르는 힘이 있었어요. 세월이 주는 지혜, 그리고 준비된 자산,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 그날 은행을 나가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야겠다. 이번엔 싸워야겠다. 그리고 이기겠다. 나는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순수하고 착한 여자가 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인지 나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떡집을 연 지도 벌써 35년이 되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반죽을 하고 쌀을 씻고 팥을 삶았죠. 겨울엔 손가락이 트고 여름엔 땀이 흘렀지만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손님들은 나를 정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정순 할머니 오늘 경단 조금만 줘. 정순 할머니, 명절 떡은 언제부터 예약받아? 그 호칭에는 따뜻함도 있었지만 어딘가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마치 내가 이 동네의 작은 할머니라는 뜻 같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어요. 그는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했어요. 돈을 잘 벌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나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떡집에 와서 풀었고 내 손으로 만든 떡을 먹으며 행복해했죠. 정순아, 이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야. 남편이 어느 날 내게 말했어요. 신탁 계좌와 회사 지분 관련 서류를 건네면서요.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 너는 이걸 혼자 챙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잘 알았어요. 남편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지켜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내가 63 때 떠났어요. 갑작스럽게요. 심근경색이었죠. 그 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떡집을 계속 운영해야 했고 아들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나도 그 나이였지. 아직 할 일이 많던 나이 말이에요. 아들은 남편이 떠난 지 3년 뒤에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도시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며느리였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는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고 명절마다 방문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아들은 도시에 살고 나는 시골에 살았어요.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도 줄었죠. 명절이 되면 어머니, 올해는 좀 바빠서. 라는 말이 늘어났어요. 금전 이야기는 특히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혹시 생활비 있으세요? 아들이 몇 번 물었던 걸 나는 기억해요.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응, 엄마는 괜찮으니 넌 신경 쓰지 마라고 대답했죠. 왜냐하면 남편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너는 이걸 혼자 챙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은 나에게 힘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안전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정순이는 욕심 없이 그냥 떡이나 팔면서 소박하게 산다는 평가였죠. 예금도 소액이고 큰 거래도 없고 그저 조용한 할머니라는 이미지였어요. 은행 직원들도 나를 그렇게 봤을 거예요. 겉으로는 조용한 떡집 할머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남긴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자선이었어요. 나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은행에서는 자꾸 나를 경계하는 걸까? 왜 자꾸 소액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걸까? 그 질문이 자꾸만 커졌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은행 창구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내게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달라고 했어요. 마치 내가 물건을 분실하기 쉬운 사람처럼 말했죠. 옆 창구의 젊은 여성 고객은 자신이 직접 꺼내도록 두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차별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땐 그냥 저 직원이 친절한 건가 보네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더 명확했어요. 할머니, 큰 거래는 위험하니까 소액씩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자꾸만 자극을 했어요. 나는 치매 환자도 아니고 사기를 당할 만큼 순진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자꾸 나를 그렇게 취급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슷하게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탁 통장에서 인출하려고 하면 직원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내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필요하세요? 혹시 누가 권유하신 건 아니죠? 그 말에는 동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당신이 정말 그 돈의 주인인가? 라고 의심하는 톤이었죠. 왜 자꾸 내가 사기 피해자 같은 대접을 받는 거야? 그 질문이 나를 자꾸만 괴롭혔어요. 옛 친구 영희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희야, 은행에서 자꾸 내 거래를 막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영희가 한참 생각했다가 말했어요. 정순아, 요즘 사기가 많긴 한데 근데 그게 너한테만? 그 질문이 나를 깨웠어요. 그들의 과도한 관심은 내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갈 때마다 같은 직원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큰 거래를 하려고 하면 지점장이 직접 나타났다. 처음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서비스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지점장은 내 거래 기록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를 썼고, 언제 인출했고, 뭐에 사용했는지까지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나는 신용카드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인출한 돈의 일부가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내 지시와 무관한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혹시 누군가 내 돈을 무단으로 옮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나를 얼어붙게 했어요. 나는 남편 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남편도 비슷한 걸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나이가 드니까 젊은 임원들이 자꾸 그를 무시하려고 했다고요. 회의에서 그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정을 제쳐두고 마치 그가 결정권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는 거죠.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정순아, 세상은 약한 걸로 보이는 사람을 자꾸만 밟아. 아버지처럼 남편도, 그리고 이제 나도 그런 거구나. 세대가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약해 보이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그런 구조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35년을 혼자 버텼고 남편이 남긴 것을 지켜냈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했어요. 그런데 왜 은행 직원들만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는 걸까? 아니, 더 정확히는 왜 자꾸만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까? 며칠이 지나갔어요. 나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계획된 뭔가였어요. 누군가 나를 타겟으로 잡고 나의 자산을 천천히 옮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나이라는 이유로, 겉모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직책이라는 이유로 자꾸만 나를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야 한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참는다면, 내가 눈을 감는다면 남편이 나에게 남긴 유산도 지켜낼 수 없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거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거야. 그 깨달음이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 다음날 오후였어요. 옛날 친구 영희가 갑자기 집에 들어섰어요. 그 얼굴이 심각했죠. 마치 뭔가 중대한 일을 알려주러 온 것처럼요. 정순아 앉아. 영희가 나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한 정거장 차이로 오래 지낸 친구였고 그 친구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가 많잖아. 특히 할머니 세대를 노린다고 들었어. 영희가 차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그건 알고 있지. 뉴스에서 봤어. 근데 정순아, 혹시 은행에서 이상한 거 없었어? 누군가 내 신탁 통장 관련해서 뭘 물어본 건 아니고.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왜? 뭔가 있는 거야? 내 딸이 이 지점에서 일하거든 지난주에 만났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할머니 같은 나이대 손님들 통장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고. 영희의 말이 나를 소름 끼치게 했어요. 혹시 내 돈이 그런 건 아닐까?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신탁 통장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차곡차곡 적힌 입금과 출금,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이동들. 여기 이 부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체한 기록이 있었어요. 어떤 계좌로 정확히 몇십만 원씩?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죠. 내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거래가 맞나요? 창구 직원은 처음엔 당황한 목소리로 응답했어요. 어머니가 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한 적이 없어. 다시 확인해봐.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자체가 뭔가 있다는 신호였죠.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시스템 오류?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직원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정확한 설명은 못했지만 뭔가 은행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죠. 그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 직접 들어갔을 때 한 명의 부지점장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의 나이는 60대 중반쯤 보였어요. 그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처음엔 이상했죠. 아, 정순 씨 맞나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 지점의 윤부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실은 김민준 회장님이 생전에 제 직속 상관이셨어요. 내 남편 이름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남편이 회사에서 당신이랑 일한 적이 있나요? 네, 회장님은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저도 퇴직 후 이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게 됐는데 윤 부지점장이 내 팔뚝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정순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거래가 있으셨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가 이미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나요? 글쎄요. 사실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에요. 지점의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이상한 거래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그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조용한 응접실로 나를 안내했어요. 정순 씨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당신의 신탁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이체가 여러 건 발생했어요. 모두 당신 지시 없이요. 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 3개월간 약 5천만 원 정도가 다른 계좌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돈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저도 그걸 추적 중이에요.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거래를 숨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윤 부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생전에 당신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나를 울음에 잠기게 했어요. 남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당신은 정말 남편을 잘 알고 있었나 보네요. 네, 회장님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셨어요. 당신도 잘 챙기셨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윤 부지점장은 계속했어요. 이 일이 지속되면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도 하고 거래 기록도 보존하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밤 나는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남편이 남겨둔 신탁 문서들, 그 위에 적힌 서명. 그의 필체를 보니 자꾸만 가슴이 아팠어요. 벽장 한 구석에는 남편의 사진들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 회사에서 수상할 때의 사진,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나도 그 나이였지. 남편과 함께 미래를 계획했던 그 나이 말이에요. 남편이 38대, 나는 35였어요. 아들도 이제 막 돌 지난 어린아이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나는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웠어요. 그 시절이 지금처럼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한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는 내게 물었었죠. 정순아,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뭔 소리야? 건강한데. 그래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그는 정말로 뭔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정순아, 이 돈들을 봐. 이건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없을 때를 위한 거야. 남편이 신탁 계좌와 주식 지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아들한테는.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너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내가 왜 혼자 살아? 모르지.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세상은 약한 걸로 보이는 여자를 자꾸 밟아. 그래서 넌 이걸 무기로 가져야 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챙기면서.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다가왔어요. 남편은 마치 미래를 아는 사람처럼 말했었어요. 자신이 떠난 후 내가 얼마나 외로울지, 아들이 얼마나 바빠질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얼마나 무시할지를 말이에요. 남편이 죽은 지 벌써 2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나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떡집을 혼자 운영했고, 아들을 혼자 키웠고, 명절에 혼자 밥을 차렸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고,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남겨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내 버팀목이 되어줬거든요. 남편의 친구 윤부지점장이 떠올랐어요. 윤부지점장은 말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많이 아꼈다고. 회사에서 정말 좋은 상관이었다고. 그래,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챙기고, 돌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런 남편이 마지막에 나에게 남긴 메시지는 돈이나 자산이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외형일 뿐이었죠. 남편이 정말로 남긴 건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나는 벽장에 가서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들을 꺼냈어요. 신탁 계좌 서류, 회사 지분 증서,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남편의 메모. 정순아, 이 돈들은 너를 위한 거야. 절대 누구한테도 줄 필요 없고 마음껏 써. 그리고 필요하면 싸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손글씨로 쓰인 그 메모를 읽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싸우는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싸우는 건 남편이 내게 남겨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80 가까이 된 얼굴. 주름이 많고 손도 거칠었어요. 평생을 떡집에서 일한 흔적들이 내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내 눈빛은 달랐어요. 약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단단했어요. 넌 할 수 있어, 정순아. 내가 중얼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요. 아들 세대, 아들의 아들 세대는 모를 거예요. 할머니가 은행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를. 하지만 난 알아요. 나이는 약함이 아니라는 걸. 나이는 경험이고 지혜이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난 싸울 준비가 됐다. 남편이가 날 믿었던 것처럼 나도 날 믿어야겠다. 그 결심이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나는 윤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지점장님, 저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번엔 싸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정순 씨 잘하신 결정입니다. 저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 이튿날 오전 나는 윤 부지점장과 은행 응접실에서 만났어요. 그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순 씨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정리해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래 내역서, 신탁 통장 사본,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기록이 놓여 있었어요. 이 거래들은 누군가 당신 동의 없이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게 하나의 실수처럼 보이도록 처리돼 있다는 거죠. 내가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각각의 거래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 서명은 없었어요.
그저 시스템 상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의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거래를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그걸 숨기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윤 부지점장이 펼쳐 보인 거래 기록을 따라가며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 말이 나를 소름 끼치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커졌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순 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래요. 윤 부지점장이 펜으로 종이에 계획을 그려나갔어요. 첫째, 모든 거래 기록을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셋째, 필요하다면 고발까지 가야 합니다. 고발까지요? 네. 이건 은행 내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한테만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고객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혹시 내 앞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내 뒤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부지점장님, 남편이 생전에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믿을 차례예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부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 다음 며칠간 나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옛날 이웃 아저씨 아들이 변호사였던 기억이 났거든요. 나는 그를 전화로 찾아냈어요. 아, 정순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젊은 변호사는 내 목소리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진지해졌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거네요. 금융기관 내부의 횡령이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며칠 뒤 내게 찾아왔어요. 그는 파일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은행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윤 부지점장과 변호사, 그리고 우리는 한 팀이 되었어요. 윤 부지점장은 은행 내부에서 추가 증거를 수집했어요.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의 이메일, 채팅 기록, 그리고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요. 모든 증거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나를 타겟으로 잡았다. 변호사는 안전한 녹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법적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한 방식으로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추후에 법정에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인상 깊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윤 부지점장이 말했어요. 정순 씨, 사실 제가 이 일에 들어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제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신의 남편이셨던 회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이 베푼 선의는 여전히 누군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순환하는 거구나. 받은 것을 남에게 주는 방식으로. 2주가 지나갔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공개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이 길을 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응, 공개하자. 그 말이 나의 입에서 나올 때 나는 느꼈어요.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온 거라는 걸. 그날부터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움직였어요. 윤 부지점장은 매일 저녁마다 자료를 정리했어요. 거래 기록 한 건 한 건을 따라가며 누가 언제 뭘 했는지 기록했죠. 그의 손가락이 엑셀 시트 위를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어요. 정순 씨, 봅시다. 여기 3월 15일 이체 기록. 이건 지점장 이름으로 승인되어 있는데 그날 지점장은 출장 중이었어요. 나는 그 기록을 보며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저 지점장이 온라인으로 나를 도용해서 돈을 빼낸 거야? 변호사는 매일 밤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거의 완벽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필요한데, 뭔데? 직원들의 진술입니다. 혹은 그들의 메시지. 무언가 자백에 가까운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 주 목요일 나는 은행에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은 깜짝 놀랐어요. 나를 본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마치 빚쟁이를 본 것처럼요. 할머니? 내가 이체한 거래들 확인해 줄 수 있어? 그 직원은 자꾸만 눈을 피했어요. 그런 건 부지점장님한테. 아니야, 넌 이 거래를 처리했잖아. 여기 봐. 내가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그 직원은 점점 식어가는 얼굴이 되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그 말은 나오다 만 거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나의 휴대폰은 조용히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증거 가능한 방식으로요. 지시받은 대로? 그러면 누가 시킨 거야? 어머니 제발. 그 직원의 모습에서 나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주동자가 아니라 부역자였던 거네요. 나는 그걸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어요. 난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니까. 하지만 거기서 나온 거라면 고백해 줄 수 있겠니? 그 직원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어요. 지점장입니다. 지점장이 시켰어요. 말씀하신 거래들을 모두 처리하도록. 지점장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 일부는 다른 계좌로 들어갔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변호사에게 알려줘야 할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변호사는 내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지점장이 주동자군요. 이제 다른 직원들도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자백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하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 도용된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 지점장의 동기가 뭔지입니다. 윤 부지점장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도용된 돈의 일부는 지점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일부는 특정 건설업체 계좌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혹시 뇌물이었던 건 아닐까?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점장이 누군가한테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고객들 돈을 도용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이건 조직적인 부패다. 그 주 내내 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어요. 거래 기록, 직원의 자백 녹음,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법적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점장과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나를 포함한 여러 고객의 돈을 도용했다. 그것이 명확한 결론이었어요. 나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내 앞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또 몇 명의 피해자가 생길까? 아침이 되자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공개할 준비가 됐어요. 언제 시작할까요? 할머니, 이제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주말에 동시에 여러 채널로 제보하겠습니다. 언론, 금융감시위원회, 그리고 경찰까지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토요일 오전 나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미 몇 개 언론사에서 보도했어요. 화면을 켜보니 내 사건이 기사로 떠 있었어요.
은행 직원의 조직적 도용 적발 시니어 고객 수천만 원 손해. 그 기사 옆에는 또 다른 기사도 있었어요. 같은 지점 5명 이상의 피해자 확인 은행의 내부 감시 체계 문제 드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뒤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목소리를 낸 덕분에 그들도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내가 싸운 이유가 정확했다는 것을. 그 월요일 아침 모든 게 터졌어요. 경찰이 은행에 들어갔고 지점장은 사무실에서 연행되었어요. 신문은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다뤘고 방송국들은 카메라를 들고 은행 앞에 몰렸죠. 하지만 나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집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가 자꾸만 울렸어요.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언론사들의 전화였죠. 모두 나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정순아 잘했어. 그런 놈들 못된 놈들이지.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정순 씨, 저도 피해자인데 제보해도 돼요? 그 모든 목소리들이 나를 눈물 나게 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3일 뒤 은행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은행장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희 은행의 일부 직원들이 고객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했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어요. 기자들은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죠. 은행장님, 내부 감시는 뭐 했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다른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은행장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명입니다. 도용 규모는 약 7억 2천만 원대입니다. 7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나오자 기자들의 질문은 더욱 거세졌어요. 그럼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전액 배상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내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정순 씨, 저 지점장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에 연행되었어야 할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였죠. 왜 전화하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망가져 있었어요. 마치 자살 직전의 사람처럼요. 정순 씨,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한 짓은 정말 큰 죄죠. 하지만 제발 당신은 용서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이 죄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깨운 사람이 된 거다. 전 당신을 용서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법이 당신을 심판하겠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그 말 뒤에 전화는 끊겼어요. 그 며칠 뒤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80대 할머니, 75세 할아버지, 그리고 은퇴한 교사까지. 모두 같은 지점의 같은 지점장에게 당했던 피해였어요. 우리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며칠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정순이가 목소리를 높여주니까 우린 비로소 나올 수 있었어. 다른 할아버지가 내게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싸운 이것이 바로 정의구나. 은행은 전액 배상을 약속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도용된 돈을 돌려주고 추가 위로금까지 지급하기로 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인정이었어요. 은행장이 직접 나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했거든요. 저희가 고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구나.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할머니로만 취급받던 나, 은근한 무시 속에서 살아가던 나가 이제는 정의를 세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지점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기소되었어요. 변호사는 나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크게 다뤄질 겁니다. 은행 내부의 조직적 부패를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 난 이미 이겼어. 무엇을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내 존엄.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멈추게 한 것.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낸 것.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어요. 금융감시위원회는 은행 전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정부도 고령층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나 하나의 목소리가 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가 아닐까? 며칠 뒤 윤부지점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순 씨 회장님, 당신의 남편이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당신도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잘 알고 있으셨나 보네요. 네? 회장님은 좋은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런 분이에요. 그 말이 나를 다시 한번 눈물 나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2개월 뒤였어요. 지점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배임죄, 횡령죄, 그리고 사기죄까지요. 형량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었죠. 나는 법정에 앉아서 그 판결을 들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 생각이 들 때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은행은 모든 피해자에게 도용된 돈을 돌려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 위로금과 함께요. 하지만 나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은행장이 직접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순 고객님께 당신의 용감한 제보로 인해 우리 은행은 내부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세운 분입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 삶이 달라졌다. 아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죠. 처음엔 충격했을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내 싸움이었니까. 아들은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를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그 말이 나를 눈물 나게 했어요. 넌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지? 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어머니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 어머니가 이 많은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셨다는 것, 제가 훨씬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넌 내 할 일을 했고 나는 내 할 일을 했어.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부터 아들은 더 자주 나를 찾아왔어요. 전화도 더 자주 했고 나의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들었죠. 이웃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나를 조용한 떡집 할머니라고 봤다면 이제는 용감한 할머니라고 봤거든요. 한 이웃이 나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은행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제보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내 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떡집의 손님들도 변했어요. 정순 할머니, 그 사건 봤어요. 정말 멋있게 하셨어요. 손님들은 더 친절해졌고
더 자주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를 대할 때 존경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그런 변화 속에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약함이 아니라 경험이고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의 일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반죽을 하고 떡을 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확신했거든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한 해가 지나갔어요. 윤부지점장은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정순 씨, 당신 때문에 저는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넌 남편을 도와줘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느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남편이 베푼 선에 윤이 그를 도운 것, 그리고 내가 용감하게 나선 것이 모두 한 고리 한 고리로 이어져 있다. 아직도 가끔 은행에서는 나를 찾아왔어요. 직원 교육을 할 때 나의 사건을 사례로 다루고 싶다고 하는 거였죠. 나는 기꺼이 응했어요. 젊은 직원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존엄을 침해한다면 나처럼 싸우세요. 그게 정의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세운 정의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그 일 이후 나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은근한 무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말이에요. 평생을 떡집에서 일한 할머니라는 이유로, 겉모습이 소박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내 존엄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내가 배운 건 그런 무시에는 절대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나이는 약함이 아니다. 나이는 경험이고 지혜이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남편이 남겨준 돈이 없었다면 나는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건 윤부지점장 같은 사람의 정의감이었고, 변호사의 전문성이었고, 그리고 내 용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나 하나뿐만 아니라 7명의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사건 이후 내게 온 수많은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용기를 내서 제보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저도 싸우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를 깨웠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한 일이 단순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외침이었다는 확인 말이에요. 내가 느낀 건 세상은 약한 걸로 보이는 사람을 자꾸 밟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약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80해를 살아내면서 무수한 힘든 일들을 견뎌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당신들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가족을 키우면서 무수한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 당신들이 약할 리가 없어요. 당신들은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곳에서 나이를 무기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행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하지만 이제 당신들은 알아요. 무시는 참고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맞서야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정의감을 응원할 사람이,
당신의 용기를 도와줄 사람이요. 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의 이야기예요. 은행 직원의 무시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 모든 시작이 되어 조직적 부패를 척결하고 법을 바꾸고 가리고 누군가의 용기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정의의 힘입니다. 아직도 때론 떡집에서 손님들의 시선이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 그건 무시가 아니라 존경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더 이상 작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한 명의 여자이고 한 명의 시민이고 그리고 정의를 세운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무시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도 괜찮아요. 나처럼요. 남편이 남겨준 말이 자꾸만 떠올라요. 정순아, 세상은 약한 걸로 보이는 여자를 자꾸 밟아. 그래서 넌 이걸 무기로 가져야 돼. 너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 이렇게 강해져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남편의 말을 완성했어요.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고 필요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을 함께 해준 윤 부지점장과 변호사님,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제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떡을 굽고 손님들과 웃으며 지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존엄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당신도 알아요.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